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2회 전산세무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래서 재무상태표, 총액주의, 발생주의는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분 표시의 원칙, 당연히 구분 표시해야 되고 유동성 배열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 보시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대표적인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이 있고 해외 사업 환산손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네.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원래는 정식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차입 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차입 원가의 자본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에 우리가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도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차입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자, 1번 보기 보시면 적격 자산이 자본화 기간 중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은 자본화를 중단한다.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은 당연히 중단해야겠죠. 일반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일시 운용 투자 수익은 차입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일시 운용 수익은 그냥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대신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우리가 차입 원가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기 보시면 적격 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1년 이상을 얘기를 하고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고 자산 및 유형 자산을 말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보기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여러 번 읽어봤는데 자, 일반 목적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하는 경우 적격 자산 지출액에서 특정 목적 차입금을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자의 표현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일반 목적 차입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떠한 해당 자산의 총 지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정 부분에 특정 목적 차입금, 특정 차입금 자산에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전체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특정 차입금이다. 특정 차입금이다. 라고 보면 이 특정 차입금을 초과하는 이 나머지 금액,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목적 차입금을 자본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로 조금 고치면 일반 목적 차입금에 대해서 자본화하는 경우 적격 자산 지출액, 원래는 평균 금액을 얘기를 하도록 돼 있고 특정 목적 차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목적 차입금을 자본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 운용 수익이 생기게 되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 특정 목적 차입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차입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익은 그 가득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1번이고 2번 수익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 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 인식한다. 네, 이거는 우리가 회계 때서부터 우리가
암기하고 오던 거고, 기업 실체의 수익 창출 활동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등으로 나타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당연히 수익은 재화의 인도, 그다음에 용역의 제공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이 생긴다. 자, 그럼 1번 보기가 4번에 우리가 1번 보기가 뭐냐? 1번 보기에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저한테 이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수익은 그 가득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다. 네. 선생님,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이지 않나요? 그럼 완료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의 공급은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업 진행률을 예를 들어서 50%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지 되는 거냐면 50% 완료되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겼고 수익이 발생하였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그 가득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진행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진행 기준 50% 완료되었다. 그만큼까지는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완료라는 표현이 100% 완료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서 자꾸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무형자산은 뭐 항상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정해법을 사용한다. 맞죠?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있으면 상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각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처분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우리가 기본 20년을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어떠한 기간이 나왔을 때 두 가지의 기간이 있다. 그럼 법령상 기간과 내가 선택한 기간, 그 둘 중에 짧은 기간으로 우리는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제조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제조 원가로 넣어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문제 6번은 다음 중 원가 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 원가 회계의 목적은 무조건 원가의 정보를 제공한다. 예, 있고 세금 부과를 위해 적정 소득을 산출한다. 이거는 세법이죠. 그렇죠? 세무회계에 해당하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 그래서 원가에게는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라인은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는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 노동시간은 800시간이고 실제 제조간접 원가는 500만 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은 900시간이고 만일 제조간접 원가 차이가 40만 원이 과대 배부 시 작업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산세무 시험 보실 때 전산회계도 마찬가지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세 개는 원가회계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추셔야지 된다. 그래야 거기서 점수를 확보해놔야 합격선에 쉽게 가신다. 원가회계를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원가회계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룰이 딱 몇 가지 틀만 외우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정 배부, 우리 7번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제조간접비 개정해서 제조간접비의 실제 외부액, 예정 소비액, 우리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예정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 예정 소비액이 크다 그러면 우리는 과대 배부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실제가 더 크다 그러면
과소배부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시면 문제의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500만 원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40만 원 과대배부가 됐어요. 과대배부. 그러면 40만 원만큼 예정 소비액이 더 크다라는 얘기니까 540만 원입니다 라고 주어졌고, 지금 문제상에서 질문을 던진 건 예정 배부율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봤죠. 그렇죠?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고, 그리고 실제 작업시간은 문제에서 900시간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900시간. 그러면 밑에 있는 걸 계산하지 않아도 어차피 540만 원이 나오려면 96에 54, 6천 원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찾아내실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문제 8번. 주식회사 미래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경우 2025년 2월에 가공 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몇 단위인가? 뭐 문제가 길어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문제 8번은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은 무조건 완성 수량에 플러스 기말 수량 마이너스 기초 수량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완성부터 기말까지만 계산하면 이것을 평균법, 그리고 끝까지 계산을 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선입선출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었으니까 100%고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를 계산하셔야지 된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문제상에서 주어진 건 평균법으로 주어졌고, 평균법의 완성품 수량은 700. 그리고 플러스 기말 퍼센트 계산해야 되니까 300단위에 60% 180개.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880개가 되겠죠. 그렇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9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문제 9번은 아래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 행태와 그 예시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는 문제 9번에서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고정비의 대표적인 것은 고정비는 우리 어떻게 배웠죠? 감임보세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가 이걸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변동비는 말 그대로 변동비이기 때문에 직접비는 다 변동비.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준고정비. 지금 차트를 그렸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차트를 보면 고정비는 차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비는 일정한 거 단가가 내려가는 거. 맞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가 내려가는 나번이 지금 고정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동비는 어떻게 돼 있죠? 총원가가 이렇게 비례하는 거 대신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없는 거죠. 준고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렌탈이나 리스료를 우리가 준고정비다라고 얘기하고, 차트의 모양이 계단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가번이 지금 준고정원가에 해당한다. 준변동비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죠? 전력비가 있어요. 전력비. 기본요금이 존재를 하는,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기본요금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가번은 준고정비에 해당하고 나번은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1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생산시설 임차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차료는 공장의 임차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의 임차료. 그 다음에 생산시설의 임차료는 이런 렌탈료나 리스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생산시설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설도 더 늘려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준고정비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원가. 고정원가에 공장 관리 직원의 인건비. 원래 인건비는 변동비에 해당해요. 인건비는 기본적인 인건비는. 그러니까 인건비에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관리자가 있어. 관리자.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하면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관리부서는 일정하다. 관리부서의 월급은 당연히 관리부서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월급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면 고정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1번과 4번인데 4번에 공장 관리 직원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일단 또 틀렸고 그 다음에 나번에 전력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전력비 때문에 4번은 안 된다. 전력비는 무조건 준 변동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입선출법은 공손품이 모두 전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가 계산을 한다. 1번이 선입선출이란 얘기는 뭐예요? 전기분과 단기분을 분리해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선입선출법. 그러면 전기분은 전기분에서 공손이 발생할 수 있고 단기분은 단기분에서 공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전기분이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기초제공품 및 공손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 배분의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했었는데 선입선출법. 만약에 기초가 제로라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은 같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모두 고려 대상이다. 왜냐하면 가공비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퍼센트 고려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당연히 선입선출법. 보다 더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에 훨씬 더 충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조금 복잡할 뿐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직원 할인. 우리 직원들은 우리 물건 조금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직원 할인을 제공을 해주는 경우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소비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너 여기서 싸게 사서 이 물건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모든 임원 및 종업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회사 내규에 어떤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해당 과세 기간 동안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 원 중 큰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240을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 시가의 20%까지를 우리가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통지 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에 인식한다. 그랬어요. 자, 통지 예금은 뭐예요? 통지 예금. 통지 예금이라는 건 초단기 예금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짧은 거. 그래서 예금을 했는데 기간이 짧은 거. 대신에 돈은 제가 마음대로 찾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돈 찾는 방법이 청구 후에 인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금융기관에다가 저 언제 찾아도 될까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해놓고 돈을 인출을 하는. 그러면 당연히 인출을 해봐야 이자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출일에 인식한다. 맞는 말이고요. 보통예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여러분들 보통예금 이자 지급일이 며칠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은행에서 줘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져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3, 6, 9, 12의 말일날 지급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실제 지급 받아야지만 내가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 지급받은 날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환급금의 지급일.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받아봐야지만 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일을 기준으로 돈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의 이자도 마찬가지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날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되는 문제고 채권자 불분명의 사채 이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가지고 간 게 명확하니까 맞죠?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누구 거?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원천징수세액은 기사유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임원의 사적 사용 카드 비용 당연히 임원의 급여로 봐야 하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이거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토지의 취득세는 무조건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내 토지의 가격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처분 시까지 유보 발생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례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사례에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 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공급자에게 각각 적용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율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주식회사 부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외의 모든 의무는 정상. 그러면 그냥 끝났어요. 앞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주식회사 부천이라고 돼 있어요. 주식회사 부천이란 얘기는 뭐예요? 법인이죠, 법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다시 바꾸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그때는 1%의 가산세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맞죠? 수치는 상관없어요. 수치는 종이로 받든 전자로 받든 가산세 없어요. 아시겠죠? 종이세금계산서 수치 가산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적용되나 외화 획득 장려 등 정책 목적에서 국내 거래에 적용되기도 한다. 네, 영세율 맞죠? 그러니까 국외로 수출할 재화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영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은 상호주의에 의한다. 네, 상호주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면세는 부가세의 역진성 완화, 국민 복지 증진, 문화 소비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 토지의 공급은 과세. 토지의 공급은 자, 우리가 토지 자체의 공급은
공급은 무조건 면세죠. 네, 토지의 공급은 무조건 면세. 그러니까 토지 거래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토지의 임대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지로 임대를 했다. 뭐 혹은 주택에 딸려 있는 부수 토지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에 따라 있는 거는. 대신에 주차장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내 땅에서 너 장사해.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 자체는 무조건 면세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요 근래 들어서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가끔 하나씩은 어쨌든 섞여 있어요. 그리고 원가회계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가회계는 무조건 다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의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